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약금 들어갈 차례인가요? 계약 해제했어요? 제 기억에 해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해제까지 했어요. 그럼 계약금 맞네요. 오늘 이제 민법까지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 7월에 첫째 주에 그 민사특별법 정리하면서 이렇게 문제풀이 과정 들어갑시다. 자, 이제 매매, 그다음 계약법 강론은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개의 계약을 배우시는데 주로 매매하고 임대차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매매에 관한 얘기들은 그 유상계약의 대표적인 게 매매계약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가는 것들은 이제 다른 유상계약에도 다 적용된다 생각하시면 들어가시고, 그 중에 이제 하나 계약금인데, 자, 계약금 자주 나오는데 최근 좀 한 2년 정도 좀 쉬었죠. 35, 36회 안 나왔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좀 많고요.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자, 이제 매매계약을 하면서 우리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하면서 이제 계약금을 거는데, 그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한다고 해서 당연히 계약금 거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건다는 것은 그런 주된 계약과 별도로 계약금 거는 계약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럼 먼저 이제 계약금 계약부터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될 텐데, 자, 이 계약금 계약은 이제 매매 계약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라면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 종된 계약.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게, 그럼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됐다 그러면 당연히 계약금 계약도 실효가 되겠죠. 주종 관계니까.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은 낙선 계약이지만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죠. 요물 계약. 그러니까 계약금 걸기로 약정만 해서 안 되고, 만일에 5천만 원 계약금 걸기로 했다. 그럼 5천만 원을 줘야지만 이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내에서 이제 요물 계약, 뭐 현금 그 정도에서 외우시라고 그랬죠. 현은 현상 광고라는 거고, 그 다음 금자 들어간 거, 지금 계약금이라든지 보증금, 이런 것들이 이제 요물계약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 5억 매매계약 하면서 계약금 5천만 원 걸기로 약정하고 5천만 원 줬어요. 그럼 매매계약이란 주된 계약도 성립됐고 계약금 계약도 성립되면서 계약금이 나오는데, 그럼 그 계약금은 어떤 성질, 어떤 기능을 갖느냐 그런 얘기죠. 세 가지 성질을 가질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증거로서 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증약금이라고, 현실에서는 증거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장에서는 이제 지문에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맞습니다. 계약금 걸었으면 언제나 증약금의 성질을 가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삼을 게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거죠. 그러면 계약금은 또 증약금처럼 언제나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건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 해약금은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배우실 텐데, 자, 계약금 걸고 계약금 건 사람이 그 매매계약 같은 것들을 해지하고 싶다. 해제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계약금 포기하고 그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고요. 받은 사람은 자, 그 배액을 돌려주면서 그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해약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해약금이 되는 건 아니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는 얘기니까, 뒤집으면 당사자들은 계약금 걸었지만 이거 해약금으로 하지 말기로 합시다라고 약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 얘기 없이 그러면 계약금 걸었으면 두 가지 성질은 기본으로 갖죠. 증약금의 성질과 그 다음에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데,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위약금의 성질은 이거하고 반대로 특별하게 당사자들이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 특약이 있을 때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금 5천만 원 걸면서 아무 얘기 없으면 그 계약금은 위약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했을 때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데, 그 위약금은 어떤 또 성질을 갖냐면, 자, 위약이니까 누군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얘기고, 그럼 계약을 위반했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위반한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줘야 되겠죠. 근데 이 손해배상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도대체 얼마를 달라고 해야 될지 뭘지.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고,
계약금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걸었으면, 자,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했으면 그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해가지고 매도인 측에서 몰수하기로 하고, 뭐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했으면은 이제 받았던 5천만 원 돌려주면서 이제 매수인 측에 이제 매도인한테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 금액을 5천만 원으로 하기로 하는 그 손해배상 액수를 미리 예정한 것으로 추정해 준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시험 문제 볼 때 계약금 걸었다고 해서 아무 얘기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 걸었다 그러고서 문제를 냈는데 아무 얘기 없는데 뭐 매수인이 뭐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 계약금은 매도인이 자동으로 몰수한다, 이런 얘기하면 틀립니다. 그건 계약금 약정을 했을 때의 얘기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중에서 이 해약금에 관한 것을 우리가 배우셔야 되고, 해약금에 관한 법조문이 565조 한 조가 이제 한 개 조문이 있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계약금 가지고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돌려주면서 그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 이걸 해약금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그 계약금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예요.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어느 정도 행위를 했을 때 이행 착수에 해당되느냐. 그럼 누군가든 이행에 착수했으면 이제 누구든 저 계약금 가지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했지만 그게 이행 착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도 계약금 포기하고 배액 상환하면서 해지할 수 있다. 그럼 그 이행 착수에 해당되냐 안 되냐를 이제 구별하셔야 되는데, 자, 이행 착수의 대표적인 게 뭐 준비하는 건 신경 좀 마시고 이 중도금과 관련된 건 중도금. 그러니까 지문에서 이 중도금 관련돼서 지문이 나오면은 그 이행 착수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외에도 판례가 몇 개 있지만은 뭐 매수인 측에서 잔금 전부 준비하고 매도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하자를 청구하는 경우도 이행 착수로 보고요. 뭐 중도금 지급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중도금 지급에 가름해서 매수인이 제3자에 대해서 갖는 대여금 채권을 매도인한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제3자 참석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이행 착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그 계약금 가지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걸 외우시는 것보다 이행 착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 두 가지, 그걸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3번하고 4번인데, 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자, 잔금을 줘야, 이제 매수인이 잔금 줘야 되는데 잔금 주지 않으니까 빨리 잔금 달라고 청구하다가 안 주니까 잔금 달라는 뭘 제기했냐면 소송 제기하는, 소송 제기. 하나의 키워드죠, 이게. 그럼 계약금 문제 나와서 읽어보니까 소송 제기 나오면 이건 이행 착수도 아니다? 아니야. 따라서 소송 제기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자, 계약금 주고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고 아직 허가는 받지 않았어요. 그 나중에 당사자가 토지거래가 신청해서 그 허가를 또 받았어, 토지거래 허가. 자, 토지거래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지 않고 매매 계약하고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행위가, 그게 이행착수냐 그 얘기죠. 이제 겨우 매매 계약이 이유가 됐을 뿐이지. 이것도 이행착수가 아니라서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송 제기한 거, 소송 제기한 거, 그 다음에 허가받은 거, 토지거래 허가받은 거, 요거 두 가지는 뭐 이행착수 아닌 걸로 종종 자주 나오니까. 그러면 결국 이행착수에 해당되냐 안 되냐를 구별하는 거니까 요 소송 제기나 허가받았다는 얘기 나오면 이행착수가 아니라서 그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머지는 이행착수에 해당된다. 특히 중도금자 보이면 다 된다. 이렇게 해서 구별 딱 해주시고, 동그라미 2번은 가볍게, 자, 중도금 지급하는 거, 이걸 이제 이행착수라고 그러는데, 그럼 중도금 지급하는 이행기 약정이 있다 해서 꼭 그날 줘야 되냐? 자, 미리 땡겨서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행기 전에 이행착수다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은 나중에 보셔도 되고. 5번은 뭐 당연한 얘기고, 누구든 이행착수했으면 이제 누구든 그 계약금 가지고 해지할 수 없죠.
자, 그럼 이행착수 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하는 방법은 준 사람은 이미 줬으니까 그거 포기하고 나 계약 해지하겠다. 자, 이러면 되는데, 받은 사람이 문제가 되죠. 받은 사람에 대한 문제가 두 군데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계약금 수령자가 해지할 때 받은 계약금만 돌려줘서는 안 되고 배액을 돌려줘야 되죠. 5천만 원을 계약금 받았으면은 5천에다가 5천 얹어서 1억을 돌려주면서 나 계약 해지하겠다. 자, 의사표시하면 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싶지 않아. 자, 그래서 1억을 돌려주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는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법원에 공탁까지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요. 공탁하지 않아도 배액 제공하면 하고 그냥 해지하겠다. 의사표시만 해도 해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럼 왜 그러냐면 요 교부자가 해지하는 거하고 받은 수령자가 해지하는 거, 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부자는 이미 계약금 5천만 원 줬으니까 그냥 나 포기하고 해지하겠다. 그래 버리면 끝나는데, 계약금 받은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 배액을 상대방이 꼭 받아야 그 계약이 매매 계약이 해제됐다. 이래 해버리면 상대방 입장에서 매매 계약 해지하고 싶지 않으면 안 받죠. 그럼 그 계약금 받은 사람 매도인 입장에서는 저 계약금 가지고 해지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겠지. 그래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계약금 약정을 5천만 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금 약정만 해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죠. 근데 현실은 솔직한 얘기로 유물 계약이 뭐고 뭔지 잘 모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합격하셔서 나가시더라도 유물 계약이란 거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보통 매매 계약은 했으니까, 자, 매매 계약 5억에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은 5천만 원 주기로 약정하면서 그 자리에서 5천만 원 다 줄 수도 있지만 계약금을, 자, 매수인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 오늘은 1,000만 원이 있으니까 1,000만 원 받고 다음날 4천만 원 계좌로 써야 될 테니까 계좌번호 주세요 하고서 이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매매 계약은 성립됐다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성립된 게 아니죠. 아닌데 우리 일반인들은 어쨌든 계약금 5천만 원 주기로 약정하고 그중에 1,000만 원 줬으니까 이것도 계약금의 일부로 본단 말이에요. 계약금 계약도 성립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받은 사람이 집에 와서 보니까 지금 5억에 지금 매매 계약하고 왔는데 그 매도인이 집에 와서 보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그 부동산을 8억에 지금 자기가 사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5억에 팔고 지금 온 게 굉장히 후회스럽겠죠. 그래서 그 5억에 판 그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고 그래. 그래서 받은 1,000만 원에다가 또 1,000만 원을 올려가지고 다음날 이 계약을,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그 얘기인데, 자,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하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해지할 수 있다 해도 그 배액이 기준되는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 받은 금원 1,000만 원이 아니라 약정계약금, 즉 5천만 원, 이게 이제 배액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실무에서 다 알아두셔도 아주 좋다. 그러니까 굳이 매도인 입장에서 그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면 1억을 돌려줘요. 1억을. 받은 1,000만 원의 배액인 2천만 원 돌려줄 게 아니라. 자, 해약금에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해제니까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케 해요. 자, 두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법정해제 같은 경우는 서로 주고받은 거 있으면 돌려주고 돌려받고 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이미 준 것은 계약금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계약금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건 다른 것들 주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라는 거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제가 아니니까 손해배상청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을 했다 해서, 즉 계약금 걸었다고 해서 나중에 누군가가 뭐 소유권 이전 등을 안 해준다든지 아니면 잔금을 안 준다. 그건 계약 위반 채무 불이행이죠. 그럼 별도로 법정해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금에 의한 해지하고 다른 해지하고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양이 뭐 많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으니까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 부분이고,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보세요. 자, 기출문제 1번 보시면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는데,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그렇죠. 모든 유상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3번 해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상회복 문제 생기지 않죠. 뭐 주고받은 게 있어야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지. 4번 토지거래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이게 눈에 띄어야 되죠. 그럼 이건 이행착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계약금 100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지. 이행착수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5번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이행 최고하고 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것도 키워드죠. 역시 이행착수가 아니니까 자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이거 맞았죠. 이행착수가 아닌 거 두 가지. 토지거래 허가받은 거, 소송 제기한 거. 3번이 되겠죠. 자, 갑은 2023년 9월 30일 을에게 자신의 소유 X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억 원은 2023년 10월 30일, 잔금 8천만 원은 2023년 11월 30일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전액을 다 지급받았대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사실 뭐 처음 보면 뭐 날짜 잡고 뭐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결국 이거 이행착수에 해당되냐 안 되냐 얘기하는 거야. 이행착수. 을이 2023년 10월 25일 중도금 2억 원을 갑에게 지급했어요. 이행착수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이행착수죠. 그럼 이 계약금 가지고 해지할 수 없다. 을이 2023년 10월 25일 중도금 2억 원을 갑에게 지급도 했어. 언제 하든 중도금 2억 지급했으니까 이행착수 맞죠? 그럼 해지할 수 없다. 뭐 포기하고든 배액 상환든 상관없죠. 을이 계약 당시 중도금 중 1억 원의 지급에 가름해서 자신의 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병도 참석했대요. 자, 중도금 대신에 이제 지가 다른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매도인한테 양도하기로 하고 그 사람이 뭐 참석했다. 몰라도 돼요. 자, 이거 뭐 아까 소송제기나 토지거래가 받은 거 아니죠? 그럼 이것도 이행착수? 맞아. 그러니까 해지할 수 없다. 다 이행착수에 해당되는 것들을 모으는 거예요. 결국 중도금과 관련해가지고 뭐 얘기 나오면 다 이행착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푸셔도 큰 무리는 없다. 자, 출제 예상 문제는 뭐 다 똑같은 얘기들이니까 1번 하나 확인해 보죠. 자, 계약금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1번 매도인이 매매계약 이행 착수한 바가 없더라도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 그랬으니까 매수인이 이행 착수했다는 거죠. 그럼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이제 이 계약금 가지고 해지할 수 없다. 2번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언제나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폐지할 수가 있죠. 자,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계약금 계약 효력 그랬는데 요건 주된 계약, 요게 종된 계약이니까 주인이 가니까 종도 가야지. 4번 해약금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만 이런 거 없다고요. 손해성 문제도 발생되지 않고 뒤는 맞았는데 이것 때문에 틀렸죠. 5번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은 계약 해제 의사표시 외에 계약금 100 이행 제공해야 되지만 상대방 일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것도 주의해서 보실 판례고요. 자, 그 정도에서 이제 계약금은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얘기들.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뭐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러면서 외울 게 좀 많죠. 결국 매매라는 것은 매도인은 물건과 권리를 넘겨주고 매수인은 대금을 주는 그런 유상계약인데 사실 매도인 측에서 판 그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것을 팔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하자가 있을 때 무조건 매도인은 법에 따라서 책임져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죠. 그래서 그 하자는 크게 권리 하자하고 물건 하자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담보 책임의 내용이 다르니까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그러지만 주로 시험 문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그러면 뭘 청구할 수 있느냐, 특히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니까 그런 거 잘 이해하시면서 이제
암기를 할 수밖에 없죠. 빨리빨리 잡게 해서. 자, 그러면 담보 책임의 법적 성질부터 가볍게 보시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인정된 법정 책임으로서 매도인이 그 하자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없더라도 책임지는 이것을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도인의 고의 과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다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담보 책임을 면제하기로 하거나 감경, 가중하기로 한 약정 할 수 있는데 뒤쪽이죠. 그러면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했다. 그러면 그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하자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질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근데 그게 유의하려면 전제 조건으로 그 하자는 매수인이 더 잘 알겠어요? 매도인이 더 잘 알겠어요? 매도인이 더 잘 알지. 근데 매도인이 지가 뻔히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그 사실의 하자란 말이에요. 이런 특약을 할 때 매도인은 이미 그 자기가 팔려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이 매수인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알리지 않고 나중에 담보 책임 하자가 발견하더라도 담보 책임 지지 않겠다라는 특약을 했다. 이런 비도덕적인 놈이 어디 있어? 그럼 이런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요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당연한 얘기죠. 읽어보시면. 4번은 좀 깊이 들어가는 게 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전제 조건으로 계약 자체가 유효돼요. 유효일 때 문제가 되지 말고 무효일 때는 담보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없고요. 또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일 때, 자 이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읽어보니까 하자 발생 및 그 확대 가공한 매수인의 좀 잘못도 있더라는 거지. 그럼 당연히 매도인이 지금 매수인한테 손해배상 해주는 그 범위를 정하는데 매수인도 좀 거기에 잘못이 있다. 그럼 이걸 참작하면서 그 손해배상 범위를 정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기본 잡고 이제 하자 두 가지, 권리하자와 물건하자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시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권리하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물어보죠. 아니면 권리하자가 5가지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건 매수인이 선의일 때하고 악의일 때, 요에 따라서 담보 책임이 좀 내용이 다른데, 자, 첫 번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어. 즉 전부 남의 거 팔았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느 부동산 팔았는데 그 부동산이 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거라는 얘기죠. 어쨌든 타인 부동산 매매도 유효죠. 그럼 제가 팔아가지고 이행기까지 제가 취득해서 여러분한테 다 소유권 이전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지. 자, 그럴 때 여러분이 매수인일 때 저한테 뭘 행사할 수 있냐 그 얘기인데, 여러분 선이 몰랐어. 남의 건 줄 모르고 제 건 줄 알고 여러분 샀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저와의 매매 계약 묶여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겠지. 문제는 얘죠. 여러분이 알았어. 제가 여러분한테 부동산 파는데 제 게 아니라는 것을 남의 거 판다는 걸 뻔히 알고 샀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흔치 않겠죠. 흔치 않은데 이제 실무적으로 보게 되면 그 낙찰받은 거, 낙찰받았다고 해가지고 최고가 매수인 결정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죠. 경매대금 납부를 다 해줘야 돼. 근데 그 부동산이 너무 좋다. 그러면은 그 경매대금 납부하기 전에 그걸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뻔히 아는 거지. 남의 건지 뻔히 알면서 그 이제 낙찰받은 영수증만 보고 사요. 그럼 뻔히 알면서 좀 샀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뭐 잔금도 못 내고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못 해줬어. 자, 그러면 남의 건 줄 뻔히 알면서 산 사람은 일단 소유권 이전 못 받으니까 그 매매 계약 계속 묶여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뭐는 할 수 있어요? 해지는 할 수 있지만 남의 건 줄 뻔히 알면서 샀으니까 혹시나 저게 나한테 소유권 이전이 안 올 수도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못 한다. 악의 매수인 해지만 할 수 있다. 보시고. 자,
동그라미 4번 안 보셔도 돼요. 두 번째, 이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다.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자, 저하고 여러분이 지금 어느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는데, 이 토지 여러분이 1000평이 필요, 1000제곱미터라고 합시다. 1000제곱미터 필요하다고 해서 1000제곱미터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매매 계약 이후에 보니까, 자, 매매 계약을 1억에 했는데, 자, 이 중에 200제곱미터는 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거였다는 거지. 그럼 800은 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요거 전체를 1000으로 해가지고 1억에 샀는데, 그 중에 지금 200제곱미터는 제 게 아니라 남의 거란 말이죠, 지금. 전부 일부? 일부. 그럼 제가 이 200까지 다 취득해서 1000 만들어서 이전 등 해주면 깔끔하게 끝날 텐데, 그걸 못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이 선일 때하고 악일 때 다른데, 여러분이 선일 때는 둘 중 하나 선택하면 돼요. 야, 내가 필요한 것은 1000제곱미터야. 이게 지금 800제곱미터만 나한테 이전된다면 나 이 매매 계약 안 했을 거야. 그런 거라면 전체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들어오면 되겠죠. 근데 1000제곱미터에서 샀는데 보니까 200제곱미터는 매도인이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거 샀어. 그러면서 200제곱미터로 소유권 이전 못 해줘. 야, 그러면 800이라도 그러면 이전해줘라. 800은 네 거니까. 자, 그럼 1000제곱미터를 1억에 샀는데 800 이전 받겠다는 얘기는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예, 그러면 그때는 1000을 1억에 샀으니까 그럼 이전 받는 800이고 200만큼은 이 대금에서 깎아달라.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손해배상 들어갈 수 있어요. 선의 매수인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죠. 전부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자, 그렇지 않은 경우 대금 감액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악의가 문제예요. 항상 악의. 1000제곱미터로서 1억에 매매 계약했는데 그 1000 중에서 200제곱미터는 남의 거란 말이죠. 근데 매도인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다 나한테 이전 다 될 거라고 해서 큰 소리 빵빵 쳐서 1000제곱미터 1억에 샀는데 소유권 이전 200제곱미터가 이전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알고 샀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어요. 그냥 알고 산 사람은 그러면 800만 이전 받으라는 거지. 그럼 아무리 알고 샀다 하더라도 800을 이전 받는데 10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1억을 다 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200만큼은 대금 깎아달라. 그래서 대금 감액 청구 하나만 할 수 있다.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행사 기간이 나오는데, 자, 선일 때는 그 사실 안 날부터 1년 행사해야 되고, 악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부터예요. 악일 안 날부터 그러면 안 돼요. 1년 내 행사해야 된다. 선의 매수인이 이제 안 날부터 1년 내고. 자, 그래서 두 가지, 전부 타인 권리일 때하고 일부 타인 권리일 때 잡았어요. 세 번째는 수량 부족이나 일부 묘실이라는 얘기인데, 자, 수량 부족하고 일부 묘실은 달라요. 다르지만 담보 책임은 똑같으니까. 그럼 수량 부족이란 뭐냐면 수량, 면적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뭐 전제 조건으로는 이제 수량 지정 매매라는 걸 해야 되는데, 수량 지정 매매는 뭐 자세히 볼 건 없어요. 수량 지정 매매를 했는데 그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다거나 일부 묘실됐다. 자,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 대금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 매매 대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수량, 즉 면적이라는 얘기예요. 면적. 그러니까 주로 아파트 분양가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평당 면적을 잡아놓고 분양 면적을 거기다 곱하면 분양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들어요. 이런 식으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 이제 남의 게 아니라 다 매도인 거 맞아요. 자, 그래서 이 토지를 평당 10만 원씩 해서 1000평을 매매 계약했어. 그래서 매매 대금을 1억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토지가 다 매도인 건 맞고 남의 건 아닌데, 수량 부족이라는 것은
이 매매 계약을 하고 나중에 다시 측량해 보니까 이 토지는 얼마밖에 안 되는 거야? 800밖에 안 되는 거죠. 800밖에 안 되는데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이 토지가 1000평인 줄 알고 평당 10만 원짜리 해가지고 곱하기 해서 1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죠. 수량 부족이죠. 일부 묘실은 원래 이 토지는 1000평 맞아. 근데 이 매매 계약하기 전에 이미 200평이 하천이 돼버렸어요. 멸실된 거죠. 현재 남아있는 것은 800평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일부 묘실이죠. 그러니까 상황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 지금 평당 10만 원씩 해서 이 토지가 전체 다 1000평인 줄 알고 1000평 곱해가지고 1억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현재 어쨌든 남아있는 토지 면적은 얼마밖에 안 돼요? 800. 하나는 그냥 한 필지 자체가 이제 800이고 하나는 1000이었는데 매매 계약 전에 일부 멸실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다시 한번 잡을게. 원시적 일부 불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지난주에 배웠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일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원시적 일부 불능이에요. 일단 이런 거 하나 잡으시고, 그러면 담보 책임 얘기니까, 자, 선의 매수인하고 악의 매수인 나오는데, 악의 매수인부터 먼저 보시면, 자, 여러분이 뻔히 제 토지가 800평밖에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1000평으로 해가지고 1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여러분 그냥 800평짜리를 1억에 산 거죠. 대금 깎아달라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선의 매수인만 할 수 있는데 선의 매수인은 우리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하고 똑같아요. 야, 몰랐단 말이에요. 매매 계약할 때 1000평으로 해가지고 샀는데 이 토지가 1000평인 줄 알고 샀단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800평밖에 없어. 자, 나 800평이었으면 안 샀을 거야. 그럼 계약 뭐하고? 해지하고 손해배상. 1000평을 해서 10만 원씩 평당 10만 원씩 1억에 샀는데 800평밖에 안 돼? 그럼 800평이라도 이전해줘. 그리고 200평에 해당되는 대금은 깎아줘. 하고 손해배상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의 매수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선의 매수인만 할 수 있으니까 안날부터 1년 행사하면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용의권에 의해서 제한됐다 그러는데 사실 용의권뿐만 아니라 유치권이 용의권은 아니죠. 담보물권이지. 근데 이 권리들의 공통점은 남의 부동산을 점유를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점유. 그러면 이런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갑의 토지, 자 이제 1000평 다 맞고, 그래서 1000평에 대해서 1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뭐 문제 없어. 근데 이 토지에는 병에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나 각종 저런 권리들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병에 지상권이 있다 하더라도 1000평 전부 다 매수인한테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죠. 근데 얘는 소유권은 취득할 수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부동산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뭐하러 사? 그래서 이제 요 매도인한테 담보 책임 물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런 의미라면 매수인이 살 때부터 이 토지에 병에 지상권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사고 이전 받았는데 나 지상권자 때문에 나 못 산다. 못 사용한다. 자, 이거 담보 책임 나올 수가 없지,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요 선의 매수인일 때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대금 깎아달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지. 1000평을 1억에 사서 1000평 다 이전 받았는데 뭐. 아까는 1000평을 1억에 샀는데 200평을 이전 못 받으니까 뭐 남의 거 가지고 이전 못 받았던, 아예 일부 멸실이나 수량보전 못 받았던, 못 받았으니까 이제 대금 깎아달라 할 수 있지만 이건 1000평 그대로 이전 받았으니까 대금 깎아달라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주의하실 게, 이 계약을 해제는 할 수 있는데 선의 매수인, 악의 매수는 아예 안 되고요. 선의 매수인이라고 무조건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요것 때문에 그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들어가죠.
목적 달성할 수 있다면 해제는 못하고 그냥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자, 선의 매수인만 할 수 있는데 특히 해제도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고요. 당연히 손해배상은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2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자, 역시 선의만 하니까 안날로부터 1년 내줘야 되겠죠. 자, 5번째는 이제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소유권, 행사는 경매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유권은 날아가 버린 거지. 특히 전세권으로 나왔을 때 조심하시라고요. 그냥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위에 요걸로 풀으셔야 된다. 요걸로. 그러니까 선의 매수인만 할 수 있고 그것도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만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행사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5번으로 푸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당권 행사, 주로 이제 저당권을 많이 예를 들지만, 자, 무슨 경우냐면, 이제 남의 것도 아니고, 면적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다 병거 맞아. 자, 근데 문제는 이 부동산에, 병게 아니라 갑거 맞아. 병에 저당권이 붙어 있다는 거죠. 이미 얘가 돈 한 4천만 원 빌리고, 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당연히 살 수 있죠. 그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샀다고 해서 무조건 담보책임이 발생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어떤 식으로 매매 계약을 하냐에 따라서 담보책임이 발생될 수 있는데, 만일에 이 저당권으로 담보한 이 4천만 원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이 부동산 시가가 1억인데 거기서 4천만 원을 제하고서 6천만 원만 매매 대금을 해서 매매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누가 다 해결해 줘야 돼요? 의뢰해줘야 되지. 근데 지가 못 갚아가지고 저당권자에 경매 들어와서 날아가 버렸다. 매도인 보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이런 경우겠죠. 매도인이 걱정하지 마라. 이건 자기가 다 풀어준다고 그냥 매매 대금은 1억 그대로 매매 계약하자. 근데 얘는 믿고서 1억으로 매매 계약했는데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이미 이 저당권자 돈 갚는 게 아니라 저당권자가 경매 들어와서 날아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에서 이 저당권이 붙어오다 보니까 또 경매 들어가서 날아가 버린다든지 어쨌든 저당권 행사해가지고 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됐을 때 열받잖아 이게. 지가 다 해결한다고 해서. 자, 그때 이제 담보책임이 발생되는데 여기의 특징은 매수인이 선악이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선악 상관없이 이 계약 전부 해제하고 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악의의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 딱 이거 하나죠. 이건 선이든 악이든 공통점이야.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저당권 행사로 날아가 버렸을 때 문제고 자, 이 사람 입장에서 이 부동산이 정말 필요하다면 물론 매도인이 이 저당권을 해결해 주기로 했지만은 저당권자가 경매 들어온다. 그럼 우리는 경매 신청하자마자 뭐 부동산이 낙찰되고 그러진 않죠. 그럼 얘는 이 부동산 너무 필요하다면 급한 대로 얘가 이거 갚아가지고 저당권 말소시켜서 자, 자기 소유권 지킬 수 있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소유권 취득해서 한숨 돌렸는데, 열받아 죽겠지. 요 놈이 다 해결해 준다고 해서 믿고서 지금 1억에 샀는데, 이걸 못 갚아가지고 자기가 갚아가지고 없앴다. 자, 그러면 얘는 얘한테 또 책임 물어야 되는데, 별건 아니에요. 여기는 해제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왜? 지가 이렇게 갚아서 이점 받았다는 것은 이 계약은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럼 뭐 하냐면, 내가 들어가지도 않아야 될 4천만 원 들어갔으니까 그 돈 내놓으라 얘기예요. 이걸 출제 상환이라고 해요. 출제 상환. 출제 상환. 즉 선악불문하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저당권 전세권을 소멸케 해서 소유권을 보정했다는 당연히 네 대신 내가 지금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 그거 내놔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도 있고 이걸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리을번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민법은 아까 법에 정해진 대로 담보책임이 발생된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소유권 상실했을 때는 이렇게 정해놨는데 자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를 하다 보면 저당권이 아니라 여기에 병에 가등기가 들어올 수도 있죠. 또 여기처럼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 부동산 살려고 그러는데 보니까는 병에 가등기가 들어있고 또는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 이거 잘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지. 근데 매도인이 걱정하지 말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자기가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이거 다 풀어준다고. 그래서 믿고 아까처럼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 큰 소리 뻥뻥 치더니, 큰 소리만 칠 줄 알지. 여러분이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또는 취득했는데 이 가등기계에서 얘가 본등기해갔다든지, 가압류에서 경매로 강제 경매해가지고 날라가 버렸다. 그럼 여러분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이런 경우도 보니까는 담보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법에는 가등기나 가압류에서 소유권이 날라가 버렸을 때는 법조문이 없더란 얘기지.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어떤 걸 유치 적용할까 봤더니 비슷한 게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저당권 설정에서 경매에서 날라가 버린 거하고. 그래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나 가압류에 의한 강제 경매로 소유권 상실한 경우도 그대로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선악 상관없이 여기도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제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보셨고, 특히 참고해서 이제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것들 3가지가 있는데, 자, 3번은 저당권 전세권 행사 나오면 선이든 악이든 다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비교할 건 아니고 이 2가지죠.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즉 남의 걸 팔았는데 1번은 전부 남의 건 판 거고 2번은 일부 남의 걸 판 거죠. 전부 타인 권리일 때는 뭐만 해요? 해제만 할 수 있고, 일부 타인일 때는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2가지 비교하면서 외우시라.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 전부 합격해, 전부 해. 전부 합격하셔서 합격하신 분 모두 다 중개업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전부 합격하시고 해. 그 중에 일부 중개업 하셔가지고 돈 많이 벌어, 대금 많이 벌어. 그래서 전부 해, 일부 대금. 해서 그래도 외우셔야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권리하자고. 3번째는 물건하자의 문제. 현실은 사실 이게 다 많죠. 뭐 샀는데 뭔가 작동이 안 된다든지, 뭔가 스크래치가 있다든지, 물건하자야 돼요. 특히 이제 1번 같은 경우, 건물을 지려고 토지를 샀는데, 매도인이 그 땅에 건축허가 나온다고 큰 소리 빵빵 쳐서 건축허가 받는 줄 알고 샀는데 법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다. 자, 이런 걸 법률적 제한 또는 법률적 장애라고 했을 때 어쨌든 이 사람 땅 잘못 샀죠? 자, 이런 것을 권리하자로 보느냐 물건하자로 보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권리하자는 5가지밖에 안 돼. 전부 타인 거라든지 일부 타인 거라든지 아니면 수량 부족이나 일부 멸실이든지 아니면 용의권으로 제한된다든지 아니면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날라오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물건하자겠지. 권리하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우리 민법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그 하자의 존부 여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라. 그 다음에 이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한마디로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문제에서 하자 담보 책임 그러면은 모든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거? 물건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 근데 담보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틀린 거다 하면 그 안에는 권리의 하자도 있을 수 있고 물건의 하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권리 하자가 주로 이제 복잡하고 물건 하자 있을 때는 담보 책임에 대한 게 복잡할 일이 없는 게 매수인이 뭐에 대해 선이 무과실일 때만 담보 책임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악이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이 있었다면 담보 책임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면 물건이 이제 2가지 특정물일 때하고 종류물 둘로 나눠지는데, 특정물은 말 뜻 그대로 매매 대상이 되는 물건이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 뭐 토지나 건물 매매겠죠. 자, 요때 담보 책임은 그냥 우리가 위에 보셨던 용의권으로 제한됐을 때하고 똑같아요.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무조건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하자 때문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갔는데,
목적 달성할 수 있다면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한다. 자, 종류물은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사는 공산품이나 저런 것들이죠. 뭐 자동차라든지 에어컨, 선풍기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 것은 어느 회사에서 나온 그 제품이 같은 모델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중 하나를 이제 특정해서 하나 사는데, 사서 보니까 하자가 있더라. 자, 똑같아요.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는 해적이 다 똑같은데 여기는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하자 없는 걸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이건 종류가 많으니까. 그래서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해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좀 완전물 급부, 이걸 완전물 급부 청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주세요 할 수 있는 완전물 급부 청구는 모든 물건의 담보 책임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무슨 물? 종류물. 특정물일 때는 안 되죠. 되셨고. 그 다음에 행사기간도 권리하자는 1년인데, 자, 물건 하자는 6개월. 당연히 선이니까 안 날부터 6개월이 되겠죠. 자, 됐고요. 6번은 이제 조금 이따 바로 밑에 있는 경매의 경우, 경매도 담보 책임이 발생될 수 있는데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경매는 일단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은 권리하자일 때만 발생되지 물건 하자일 때는 발생되지 않아요. 그거 외울 일이 아니지. 왜냐하면 자, 매매할 때는, 부동산 매매할 때는 가서 다 내부까지 다 봐요, 안 보여? 다 보고 뭐 하자가 있으면 얘기하고 다 해서 사는데, 경매는 임장을 하긴 하지만 내부까지 다 볼 수는 없지요. 근데 경락받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아파트나 아니면 빌라가 막 다 그냥 누수가 생기고 막 완전 곰팡이 돼. 하자가 있는데 그 경매 이거 다 무효화시키고 대금 놔줘. 그럼 경매절이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하자일 때는, 경매일 때는 담보 책임이 발생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권리 하자일 때 이때만 발생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그긴데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첫 번째는 그 부동산 소유자였던 사람이 담보 책임져야지. 소유자였던 사람 누구냐?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이에요. 즉 가배부동산에 자, 의뢰한 사람이 채권자로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경매 신청해서 자, 경매가 돼가지고 병이 낙찰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매수인 입장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근데 받아보니까 권리하자가 있더라는 거지. 그럼 둘 중에 누구한테 담보 책임을 묻는가 그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갑으로부터 병으로 넘어오지만 얘가 낸 대금은 누가 배당해 가요? 채권자가 배당해 가니까. 보통 매매는 소유자인 사람이 팔아가지고 대금도 그 매도인이 소유자가 갖게 되니까 얘가 이제 담보 책임지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소유권 넘겨주는 사람 따로 있고 대금 받아가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누구한테 담보 책임을 물어야 되냐 이 문제예요. 1차적으로 얘한테 하라는 거예요. 얘한테 해제하고 대금 내놔라. 자, 해야 되는데 얘가 좀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럼 얘가 자력이 없으면 2차적으로 대금 배당받은 사람한테 자, 전부나 일부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하세요.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그래서 경매는 모든 하자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무슨 하자가 있을 때만, 권리하자, 물건 하자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 책임질 사람은 1차적으로 누가 져야 된다? 채무자 물상보증인, 즉 부동산 소유자 쪽에서 져야 된다고요. 근데 걔가 자력이 없다. 2차적으로 배당받아간 채권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다른 거 큰 문제 없고. 채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거의 잘 안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하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매도인 담보 책임 옳은 것, 타인 권리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부 타인 권리죠. 그럼 악의의 매수인 할 수 있는 것도 하나 뭐 해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니까 틀렸죠. 있다 해야지. 옳은 권리라고 생각해 보려면 안 되고. 이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게 됐다.
자, 이제 선악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으니까 악의 배수인도 계약 해지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얘가 옳은 얘기죠. 3번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권리 전부를 이전하게 될 수 없게 됐을 때, 자, 이제 선의 매수인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매도인이 주어니까 매도인은 선의 매수인한테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그 손해배상의 내용이 실내익 배상이냐 이행익 배상이냐 그게인데 이행익 배상이에요. 매매가 유효일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이행익 배상이라고 그래요. 왜? 매매가 유효가 돼야 채무가 발생하고 채무를 이행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취득할 이득이 네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 상대방한테 좀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행익 배상은 매매가 유효인 걸 전제로 해서 인정해주는 손해배상입니다. 이것도 틀렸고 4번 매매 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됐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전세권 행사라고 하면 안 되죠. 전세권 행사라고 그러면 2번처럼 푸셔야 되는데 뭐가 됐어요? 그냥 전세권 설정이니까 용익권이 설정된 거예요. 그러면 선의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선의 매수인이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해지할 수 있지. 틀렸고 권리 일부가 타인 속할 때, 자, 선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 선의 매수인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죠. 그럼 선이니까 계약한 날부터가 아니라 뭐 한 날부터? 안 날부터 1년 내에 행사돼야 되니까 이놈도 틀렸죠. 2번이 되겠어요. 자, 작년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 옳은 것, 특정물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 물건 하자잖아요. 경매의 경우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종류물 매매에서 이제 물건 하자에 또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그 물건의 하자로 인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종류물일 경우도 특정된 후에는 적용돼야죠. 3번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한다 그러는데 물건 하자죠. 여기 또. 자, 물건 하자는 1년이에요? 6개월이에요? 6개월 내에. 틀렸고. 4번 매매계약 당시 그 목적물 일부 멸실, 이건 이제 권리하자죠. 자, 일부 멸실 수량부죠. 선의 매수인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지. 이거는 옳은 얘기죠. 근데 여기 악의 매수인이었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5번은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 매도인이 채무자 돈 많으니까 내 채권 사가면 나중에 돈 받을 수 있어 라고 채무자의 재산을 지가 담보했을 때 어느 시점에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럼 당연히 그 채권을 사간 사람이 채무자한테 청구할 때 채무자가 돈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키워드가 여기 있어요. 뭐가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지금 팔았어요? 변제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이니까 이걸 매매계약 당시라고 그러면 안 되지. 왜? 매매계약 당시에는 아직은 변제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돈 달라고 채무자한테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 아니라 여긴 당연히 어느 시기에 변제기겠죠. 그렇죠. 변제기. 이것도 틀렸고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뭐 이런 것들이고요. 자, 출제 예상 문제에서는 1번만 한번 연습 겸 가볍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이제 연습 게임처럼 한 거니까. 자, 갑을사의 엑스토지 1000제곱미터의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 매도인 갑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토지 1000제곱미터예요. 전부가 타인 거죠. 자, 매수인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는 건 뭐? 해제죠. 손해배상 청구는 선의만 할 수 있지 악의는 못하죠. 됐고. 2번 갑을이 수량 지정 매매를 했는데 엑스토지가 800제곱미터밖에 안 된대. 자, 을은 또 선악 묻지 않고 자, 수량 지정 매매에서 요거 지금 수량 부족이죠. 그럼 선악 묻지 않고 대금 감액 청구
자, 이럴 때는 악의 매수인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틀렸죠. 선이만 되지. 2번 틀렸죠. 자, 3번처럼 엑스토지 300제곱미터가 병의 소유다 그랬으니까, 자,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가 병의 소유죠. 그럼 일부 타인 권리니까, 자, 을은 선악 불문하고 요게 맞죠.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수량 부족이나 일부 묘실에서는 악의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으니까. 4번 엑스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용의권으로 제한되고 있죠. 갑은 악의의 을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죠. 이때도 선의 매수인만 청구할 수 있고, 엑스토지의 저당권만 존재한다. 이것만으로는 담보 책임 문제는 생기질 않는다고요. 저당권 행사 실행에서 경매가 들어볼 수 있죠. 2번이네요. 2번. 자, 그런 거고, 3번 별사 시험 한번 간단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매도인 담보 책임 옳은 것 모두 고르시고, 기업본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은, 자, 이제 매수인이 선일 때 이제 손해배상액을 따지는데, 자, 뭐 당시 목적물의 시가냐면 이행 불능 당시 목적물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뭐 매매 목적물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됐대요. 자, 일단 악의 매수인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자, 악의 매수인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죠. 이 놈도 맞지. 그리고 매매 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되고 있대요. 자, 그럼 유치권도 좀 점유를 할 수 있는 권리니까 용의권,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 그럼 선의만 할 수 있고 악의는 안 돼. 선의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만 해제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있더라도 선의 매수는 해제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는 틀렸단 말이죠. 1번 매매 당사자가 건축을 위해 매매한 토지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자, 이런 걸 우리가 권리하자, 물건하자라고 그래요. 그 하자 존부는 어느 때 기준으로 판단하자? 매매계약 성립 시. 네, 요 놈도 맞았죠. 경년, 리을. 4번이 되겠네요. 자, 요 정도 보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테마 8번은 가볍게 몇 가지만 환매 중심으로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환 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쉬세요.